1-218페이지 여섯 번째 라우터 봅시다. 또 자, 여섯 번째 이제 라우터. 기능 및 특징을 한번 보세요. 두 개 이상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어느 한쪽 인터페이스로 수신되는 패킷을 다른 쪽 인터페이스로 포워딩 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우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포워딩을 시키겠죠. 보면 자, 라우터는 그럼 몇 개층 OSI 7 내에 몇 개층 장비? 3개층.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 선수죠. 물론 L3 스위치도 있겠지만 자, 3개층 장비라는 거. 그 다음 19페이지, 219페이지 보면 브릿지와 다르게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포워딩이 가능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IP를 이용을 해서 포워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단계 포워딩을 위한 그런 번지 계산을 한다. 주소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브로드캐스트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차단할 수 있다고 그랬죠. 누구는? 상계층 라우터는 차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만 따지면 이거예요. 2계층 장비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뭐 몇 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럼 충돌 도메인은 각 포트마다 증가된다. 포트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죠. 2계층, 3계층 장비는 자, 얘는 뭐예요? 충돌 도메인이 몇 개야? 얘로 기준, R1을 기준으로 하면 충돌 도메인은 하나, 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충돌 도메인도 2개. 브로드캐스트도 도메인 2개. 얘는 몇 개라고 했어요? 충돌 도메인은 하나, 둘, 셋, 4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하나. 라우터는 모든 포트가 충돌 도메인이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스위치가 100개가 연결되더라도 100개 연결돼서 PC가 1억 대가 연결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현실에서 연결되더라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하나이다. 스위치는. 허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충돌 도메인은 이제 포트 증가되는 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패킷 헤더를 분석하여 목적지의 최적의 경로를 전송한다. 이 얘기죠. 이제 목적지 주소를 참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준다라는 거.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OSI 7의 그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라는 거. 이건 두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구조를 보세요. 롬 있고 플래시 있고 NVRAM, 램. 라우터에는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모리만 4개에 구분되는 롬은 리드온리 메모리, 부팅, OS가 저장되어 있는 거.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는 iOS가 저장. 자, 일반적으로 OS 저장과 iOS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트 프로그램이 롬에는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플래시의 iOS, 그러니까 라우터의 운영체제, 인터넷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운영체제가 저장이 되어 있고 NVRAM, 스타터 컴피그와 백업 컴피그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처음에 모든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라우터에서 라이트 명령을 치게 되면 이 NVRAM에 저장이 된다는 거. 스타터 컴피그, 램,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러닝 컴피그, 액티브 컴피그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롬, 플래시, NVRAM은 다 비활성 메모리입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살아있는 그 메모리고 램만 활성 메모리라서 저장되는 정보가 날아가게 되죠. 항상 라이트 명령어나 또는 카피 명령어로 NVRAM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백업을 시키다든가. 어쨌든 라우터의 구조는 뭐 4개의 램으로, 4개의 메모리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작동 중인 거는 램에 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러닝 컴피그라고 해요. NVRAM은 스타터 컴피그. 라우터가 부팅이 되면서 저장되었던 정보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가지고 부팅이 되겠죠. 그래서 스타터 컴피그 또는 백업 컴피그. 사용하고 있는 걸 저장한다라고 해서 백업 컴피그.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스코 라우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220페이지 보면 스위치와 라우터를 비교를 해놨어요. 자, OSI 7레어 중에 이제 라우터와 스위치, L3 스위치니까 여기서는 다 3계층을 수행하죠. 그 다음 라우팅 수행 방법. 라우터는 같은 속도, 그 다음 스위치는 다른 속도, 스위치 아까 다른 속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약간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우터도 다른 속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원 레이어는 뭐 라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2, 뭐 이더넷
뭐 이렇게 패스트 이더넷 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우터도 패스트 이더넷, 이더넷 다 지원을 해주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에서 설명을 드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다 그렇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 이제 레이어 3에서의 라우터는 소프트웨어, 스위치는 하드웨어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하드웨어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다 속도가 빠릅니다. 브릿지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스위치가 라우터입니다. 하드웨어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제 스위치와 라우팅을 비교해 놨는데, 뭐, 이 그림만 가지고는 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라우팅까지 깊게 들어가면 이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고요. 그, 이더넷 쪽에서 전 시간인가요? 그때 이더넷 그 맥 통신 방식을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때 스위치를 설명드린 거로 가름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개념으로만 가시고 그 다음 라우팅은 라우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장비를 활용한 보안에서 라우터 설명을 할 때 좀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7번 게이트웨이가 나오죠. 자, 라우터는 뭐로 해요? IP로. 더 자세하게 뭐 목적지 IP를 참조합니다.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죠. 목적지 IP 주소. 참조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장비라는 거. 뭐 충돌 도메인, 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다 각 포트마다 발생하는 거 알고요. 자, 게이트웨이입니다. 이제 7번째. 자,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몇 개층을 수행해요? 1000개층을 다 수행하죠. 1000개층. 응용계층까지 수행하죠? 그 이하죠. 라우터 네트워크계층 수행하면 그 밑에는 다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스위치도 그 이하. 뭐, 리피터라든가 물리계층은 거기밖에 없겠지만, 게이트웨이죠.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면요.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까요? 여기는 A라는 회사예요. A 회사로 하죠. 뭐. 회사. A라는 회사예요. 얘가 B라는 회사입니다. ISP라고 합시다. ISP. 특정 회사를 지칭하면 좀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있죠. 통신회사, 막 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 데이콤 이런데. 그래서 A 회사, B 회사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ISP에서 나갈 때, 또 B ISP에 나갈 때 얘네들이 뭐가 될까요?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자체가 게이트웨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좀 빨간색으로 중요한 해볼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 어이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부러지고 그래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얘가 게이트웨이예요. 게이트웨이. 물론 이 자체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있게 되죠. 뭐 회사를 그냥 할까요? 여기를 KT라고 합시다. KT. 여기가 어디라고 할까요? 데이콤이라고 합시다. 데이콤. 그렇게 되면 이 데이콤 인터넷 익스체인저라고 해서 딕스가 있고요. 여기는 킥스, KT 인터넷 익스체인저 킥스가 이렇게 있어요. 게이트웨이끼리 이렇게 연결돼서 가게 되죠. 물론 여기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있으면 뭐 6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또 되겠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사용자도 데이콤이나 또는 KT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또 KT 사용자도 SK 브로드밴드나 또는 데이콤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끼리 연결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 랜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만약 이쪽에 프로토콜이 지난 시간에
여기는 지금 lib로 해놨죠? 이쪽은 뭐로 했었나요? 여기를 OSPF로 할까요? 이쪽을 데이컴 OSPF를 쓴다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봅시다. OSPF를 쓴다고 봐요. 이랬을 땐 프로토콜 변환을 해야지만 KT로 갈 수가 있겠죠. 라우팅 프로토콜이 다르니까. 이럴 때도 프로토콜이 여기서 얘기하는 랜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한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와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와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장비로 봤을 때 이래요. 장비로 봤을 때 더 엄격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일계층은 접어두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의 랜을 접속하는 장비입니다.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의 랜망을 연결하는 장비. 라우터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 이상의 랜을 접속하는 장비예요. 그렇잖아요. 라우터는 포트마다 여러 개를 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게이트웨이는 동일한 프로토콜은 물론 두 개 이상의 랜을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 이상의 랜을 연결하는 장비가 게이트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토콜이 달리 가더라도 달리 OSPF를 쓰고 이쪽은 리블, RIP를 쓰더라도 이 게이트웨이가 프로토콜 변환을 해서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라우터들은 너무나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게이트웨이 기능도 다 있고 프로토콜 변환 기능도 다 있어서 게이트웨이이자 라우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볼 때는 일반적인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브릿지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랜, 딸랑 두 개. 브릿지는 그렇잖아. 두 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게 다르잖아. 라우터는 동일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그렇죠? 뭐, 세 개, 네 개 충분히 연결하죠. 두 개 랜망.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두 개 이상의 랜망을 연결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찾는데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조금 세게 나오면 그래요. 라우터를 설명하는 다음 중에 라우터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은해가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연결하는 게 라우터다. 그때는 약간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라우터와 게이트웨이가 동시에 출현하면 주의를 해야 돼. 라우터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죠.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분해야지. 무작정 서로 다르면 게이트웨이가 라우터와 게이트웨이가 둘이 동시에 출현했을 때는 주의를 하라 이겁니다. 게이트웨이인지 라우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거기에 뭐 네트워크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또 제한을 둔다든가 키워드가 생긴다면 라우터가 되는 거고요. 딱 나오지만 뭐 최적의 경우는 이런 거. 게이트웨이 때는 또 게이트웨이. 대부분은 라우터와 어렵게 되면 라우터와 게이트웨이를 같이 선택지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랬을 땐 그것을 주의하라 이거지. 아시겠죠?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밑에 보면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건 또 프로토콜이 또 다르기 때문이고요. 각각의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구별되는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프로토콜을 변환할 수, 또 번역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이한 구조나 여기 나오죠. 상이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이게 게이트웨이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 그 다음 OSI7 내에 7기층 장비이다. 그 이하는 다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 표시해놨죠. 자, 리피터 허브, 그 다음 스위치, 브리지, 그 다음 라우터 L3 스위치, 게이트웨이. 자, 나왔죠. 물론 L4 스위치, 뭐 L7 스위치.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요. 자, 게이트웨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망구 정도 잘 알아두시고. 장비 설명 좀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어떤 학생들이 장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학생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실문에서 경험이 없거나 또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약간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더 깊게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고요. 또 실무에 가서 또 배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221페이지 8 L4 스위치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장비는 L3 장비까지만 했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L4 스위치와 L7 스위치가 이렇게 두 개 또 출연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약간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얘도 한번 키워드 뭐예요? 물론 IP로 합니다. 얘도 IP로 하는데 예. 서로 다른 프로토콜 이 말이
여러 개로 하답니다. 막 상이한 프로토콜, 상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이런 얘기로 많이 표현이 되죠. 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감 잡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L4 스위치와 L7 스위치가 나옵니다. 줄여서 그냥 8로 하고 자 L4 스위치와 L7 스위치가 있어요. 좀 비교가 되죠. 전송계층 얘는 이용계층까지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같이 갈게요. 그 다음 기능 및 특징. 자, TCP UDP 포트 번호를 검사하여 부하분산을 기능을 수행한다. 얘네들은 공이 그겁니다. 부하분산이라는, 그죠? 얘네들은 공이 부하분산을 하는데 사용을 해요. 부하분산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라우터는 부하분산 기능이 그렇게 주가 아닙니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어떤 패킷을 빠른 경로, 그죠? 또 아주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하는 패킷을 포워딩 시키는 데 중점이라면 L4 스위치나 A7 스위치는 부하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가보면요. 자, 이 R6 이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킷을 받았어요. 물론 시리얼 0/0/0라는 시리얼 포트에서 패킷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라우터는 물론 받은 포트로 전송을 않겠죠. 자, 시리얼 1이나 또는 1/0 포트 둘 중에 하나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 R6는 이 라우터가 그러면 이 중에서 이 R8로 가는 이 경로는 이 시리얼 1 포트로 해서 R10을 이용해서 오는 방법과 다이렉트로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R6가 얘가 최적의 경로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라우팅 테이블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패킷이 모두 들어오면 R8로 갈 것은 인터페이스 시리얼 0/1/0나 인터페이스로 전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리얼 0/0/1이라는 인터페이스의 이쪽은 어떻게 계속 거의 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패킷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이렇게 돌아가서 갈 수 있는 패킷이 사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이 R6가 포워딩 시키는 R8로 할 경우는 얘는 거의 놀다시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이쪽이 아니더라도 이쪽이 빠를 수도 있고 또 이쪽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쪽으로 나눠서 보내게 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패킷을. 라우터는 그 기능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취약하다. 물론 시스코 라우터에서 뭐 VRP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HSRP 이용해서 부하분산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스위치에서의 L4 스위치나 L7 스위치가 이런 부하분산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라우터가 아무리 또 하더라도 라우터는 IP를 통해서 합니다. IP를 통해서. 그 다음은 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조금 달라진다. 이거지. 봅시다. 여러 대의 서버에 대한 트래픽을 분산시켜 네트워크 전송 속도를 향상시킨다. 부하분산입니다. 그 위에 TCP UDP 포트 번호를 검사하여 부하분산한다. 보세요. 여기는 벌써 포트까지 하잖아요. TCP라든가 UDP 포트. 포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포트를 이용해서 하면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TCP 포트는 우리가 응용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응용계층 프로토콜들이 상당히 많죠. 포트별로. 그것을 포트별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죠. 이쪽에는 IP로 제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라우터는 일단 부하분산이 취약하다고 봤을 때는 최적의 경로로만 보내지 다른 경로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하지만 이렇게 포트별로도 충분히 부하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 포트마다 제어가 가능하며 보안, 구성상 효율성이 좋다. 스위치는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도 VLAN을 설명하겠지만 L4 스위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제 보안성이라든가 구성상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아식,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펙, 그죠? 스페시픽, 그 다음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해가지고 이 빠른 동작을 해줘. 아식이라는 건 하드웨어에 관련된 겁니다. 하드웨어와.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자, 네트워크의 전체에 대한 QoS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별로 트래픽을 우선순위. 트래픽 우선순위도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게 긴급한 트래픽인지. 사과 상자보다는 어떤 긴급한 무슨 의료, 구호를 위해서 보내는 물자가 더 우선순위가 높겠죠. 똑같은 택배라면 어떤 걸 빨리 보내줘야 되겠어요? 구호를 위한 의료 기구라든가 이런 게 빠르겠죠. 거기에 우선순위 값을 줘서 빨리 보낼 수 있는 이런 거 제어까지 된다. 그런 제어까지 된다고 봐봐요. L4 스위치가 되면요. L7 스위치는 당연히 됩니다. 상위 개념이. 예,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되니까. 자, 구성을 보세요. 서버, 로드 밸런싱. 서버가 있을 때 로드를 밸런싱 하는 거, 웹, 메일 서버 등은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서버에 대해 여러 가지 분산 방법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구성 방법이다. 전원 분산 방식으로. 방화벽 로드 밸런싱. 이런 것도 있고요. 방화벽을 위한 로드 밸런싱 구조로 방화벽의 부하를 줄이고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성을 한다. 거기에 보면은 그 그림에 보세요. 방화벽 이렇게 분산해 주죠. 누가 분산해 줘요? L4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하 분산 방화벽 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L4 스위치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라우터로 이렇게 됐다고 봐. 라우터가 아니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방화벽이에요. 방화벽은 우리가 공격자하고 방화벽은 저는 막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라도 이런 느낌으로라도 꼭 빨간색으로 합니다. 얘가 방화벽이에요. 그냥 쓰지 않겠습니다. 똑같이 방화벽이라는 거 알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라우터에서. 그리고 여기 R2가 있어요. 라우터 2. 자, 이렇게 했는데 R1과 R2 지금 보면은요. 라우터는 뭐예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로가 이쪽 인터페이스로 최적의 경로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방화벽 얘가 방화벽 아니야. 방화벽 1. 얘가 방화벽 2예요. 2. 이렇게. 그러면 이 2번 방화벽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죠. 이쪽 방화벽을 이용해서 나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스위치를 하나 앞에 두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스위치를 둬요? L4 스위치를. 자, L4 스위치를 이렇게 둔 거예요. 두게 되면 얘는 부하 분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 L4 스위치와 라우터 연결하고 그 다음 L4 스위치와 방화벽 그 다음 L4 스위치와 방화벽. 그러면 어떤 UDP, TCP 포트라든가 어떤 우선순위 값에 따라서 A 방화벽을 통과시킨다든가 B 방화벽을 통과시켜서 방화벽의 부하 분산을 유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방화벽을 만약에 R1과 R2 사이에 물론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단 R1과 R2 사이에 방화벽을 하나를 이렇게 두게 되면 모든 트래픽이 어떻게 돼요? 방화벽을 다 통과해야죠. 또 라우터 여기 3가 있어요. 라우터 3가. R3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방화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R1도 방화벽 방화벽 1만 있다고 치세요. 얘도 없고. 그럼 R1도 얘를 통과해야 되고 R3도 얘를 통과해야지만 내부 네트워크 들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러면 병목 현상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 분산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 뭐로? L4 스위치라든가 또는 L7 스위치로 이렇게 부하 분산을 유도할 때도 L4 스위치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그냥 설명하고요. 동작 원리는 트래픽 분산이 있고 라운드로빈. 라운드로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웨이트 페어 큐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리 설정해 놓은 이 부하 미리 설정해 놓은 비중에 따라서 작동하게 한다는 거고 최소 연결 가장 적게 연결되는 걸 서버로 부하 분산을 하는 거고 가장 빠른 응답이 오는 서버로 응답을 한다는 건 알고요. 어쨌든 L4 스위치와 L7 스위치는 뭐를 한다? 부하 분산과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세요. 왜? 스위치가 부하 분산은 더 라우터보다 잘 처리하더라.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제 가상랜이 나오죠. V랜, 가상랜 구성과 관리가 있습니다. 3번, 가상랜. 3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가상랜이 멀리 왔어요. 그죠? 가상랜 여기다 쓸까요? 가상랜.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씁니다. 가상랜. 이거 우리는 버추얼랜이라고 그러나 보죠. 가상랜. 가상랜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상랜이에요. 가상랜. 볼까요? 자, 버추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약어로 물리적인 접속과는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랜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거예요.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R8 밑에 있는 이게 하나의 랜으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랜입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예요. 랜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의 물리적인 랜이죠. 여기 PC가 100대가 연결됐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랜이에요. 그죠? 하나의 물리적인 랜이야. 근데 이 물리적인 랜은 지금 스위치로만 봤을 때 여기 지금 PC가 100대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0대라고 합시다. 100번까지 100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PC1부터 100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PC 100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하나의 랜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다 공유가 가능한 거죠. 하나의 랜이기 때문에 특히나 L2 스위치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가상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리적인 하나의 랜을 논리적으로 여러 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을 나눌 때는 이 세 가지 기반으로 V랜을 나눕니다. 이 가상랜을 나눌 때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죠. 첫 번째가 뭐냐면 포트 기반이 있어요. 포트 기반 V랜. 그 다음 IP 주소 기반 V랜.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프로토콜 기반 V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랜 나눌 때는. 당연히 포트별로는 스위치 포트가 있겠죠. 여기 포트, 여기가 포트가 1입니다. 뭐 아주 실질적으로 적어드릴게요. 여기가 뭐냐면 패스트 이더넷 0 슬래시 첫 번째 포트. 얘가 패스트 이더넷 0 슬래시 2번 포트. 얘가 패스트 이더넷 0 슬래시 3번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트별로는 이 포트 하나를 V랜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포트를 하나로. 포트. IP 기반은 이 IP를 설정해 줄 수가 있죠. 뭐 L3로 갈 수도 있겠고 하게 되면 프로토콜은 같은 프로토콜, 맥이라든가 뭐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V랜이라는 뭐냐 하나의 물리적인 랜을 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다. 논리적으로 나눈 랜이 또 하나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랜 안에서만 자기들 식구들끼리만 통신이 가능하죠. 타 V랜끼리, 타 물리적인 랜과 가상랜끼리는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라우터의 힘을 빌면 통신은 가능하게 됩니다. 라우팅을 해주게 되면. 그 밑에를 보면요. 물리적 네트워크 구성이 아닌 논리적 네트워크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스위치의 모든 인터페이스는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포함되어 있으나 그렇죠. 스위치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V랜을 적용할 경우 스위치의 일부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인터페이스를 또 다른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구성하여 여러 개의 도메인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야? 하나의 V랜으로 가상으로 논리적으로 나눠놓으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그쪽으로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위치 자체로 물리적인 랜으로 봤을 때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하나예요. 하지만 가상 랜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얘를 이렇게 나눴어요. 가상 랜으로. 얘가 V랜 10이에요. 예를 들어서. V랜 10. 이 V랜 10과 이쪽
제외한 나머지 98대의 PC와는 다른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VLAN 10에 만약 PC1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보내게 되면 누구한테만 도달이 돼요? PC2에게만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쪽 트렁킹을 해놓으면 라우터까지는 도달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다른 PC라든가 이쪽에는 도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VLAN을 설정 안 한 상태에서 PC1이 만약에 PC2로 통신하기 위해서 어떤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날리게 되면 모든 100대에게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다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패킷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VLAN으로 나눠놓게 되면 차단하게 해주죠? 차단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트래픽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도 나눠지고 그 얘기가 그거예요. 차단할 수 있다. VLAN으로 하면 물리적인 랜에서는 누구만 차단했어요? 라우터만, L3 장비인 라우터만, 네트워크 층의 장비인 라우터만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할 수가 있었다. 제한할 수 있었다. 또 제한하다, 차단하다, 제어하다 다 맞습니다. 뭐 차단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받아서 본인이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라우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에서 여러 개의 상이한 서브넷을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서브넷은 누구만 나눌 수 있어요? 라우터만 나눌 수 있단 말이지. 왜? 브로드캐스트를 얘만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가상내를 하니까 이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이 안으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묶어놔도. 그 얘기가 되죠. 자, 구조.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VLAN 안에 그룹하여, 그룹 해놨죠. 이렇게 그룹. 2대만 했지만 이거 50대씩 묶을 수 있고 10대도 묶을 수 있고 뭐 5대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룹하여 트래픽이 VLAN 안에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가상내. 그러니까 이 VLAN은 어디에서 설정을 해줘요? VLAN은 스위치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VLAN 설정은 어디에서요? 스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스위치에서. 다만 VLAN끼리 통신이라든가 VLAN과 일반 물리적인 랜과 통신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라우터의 힘을 빌을지언정 VLAN 설정 자체는 어디에서 해준다? 스위치에서 해준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같은 VLAN에 속하는 포트는 브로드캐스트를 공유하여 동일한 서브넷에 속한다. 같죠? 동일한 서브넷에 속한다. 같은 VLAN을 동일하죠. 자, 기본적으로 VLAN 소속이 다른 노드 간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노드와 통신이 불가능하고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VLAN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VLAN 보안이라는 얘기예요. 보안성이 향상이 된다. 왜? 하나의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지금 학교에 여기 강의실도 있고 옆에 강의실도 있어요. 옆에 컴퓨터실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또 사무실도 있고. 그렇다면 하나의 물리적인 이 건물 안에 있는 랜은 다 물리적인 랜이죠. 그런데 걔를 다 논리적으로 VLAN 10, VLAN 20, VLAN 30 이렇게 강의실마다 나눠놓게 되면 자기 강의실끼리만 또는 자기 VLAN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므로 뭐가 향상이 돼요? 보안성이 향상이 된다. 보안. VLAN 보안성. 학교 같으면 교무과 이런 데 있죠. 또 행정과 어디. 또 컴퓨터 실습실. 또는 일반 교수님 강의실 이런 데. 나눠서 VLAN을 얼마든지 하나의 물리적인 랜도 논리적으로 나눠서 그 해당된 VLAN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VLAN끼리 통신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리면 된다? 라우터의 힘을 빌면 되죠. 얘가 네트워킹을 해주면 된다. 네트워크 층의 장비가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VLAN 소속이 다른 노드 간의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자, VLAN 간의 통신을 위해서는 라우터가 필요하다. 네트워킹을. 그걸 이제 우리가 시스코 라우터라든가 이쪽에서 VLAN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인터 VLAN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쪽 스위치에서는 이제 트렁킹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점을 보면 불필요한 트래픽 감소. 왜 그럴까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로 불필요한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왕창 날아가지 않는다. 보안성이 향상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VLAN 안에서만 통신이 되고 다른 VLAN끼리는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라우터의 힘을 빌어야 되고 관리자의 네트워크 설정 작업이 용이하다. 되게 용이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예를 들어
스위치의 포트 2번 사용자가 VLAN 10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사용자가 다른 파트로 뭐 옮겼어요. 부서를. 그렇다면 포트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쪽 VLAN 10에서의 이 포트는 그 사람 이제 삭제를 시켜주고 해당되는 스위치 안의 포트를 VLAN 10으로 소속만 시켜주면 같은 위치만 물리적으로 달라져도 같은 VLAN 안에 같은 부서로 소속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고 뭐로? 명령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포트 뽑아서 다시 막 해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한다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비용이 절감된다. 비용 절감되죠. 전에 같으면 옮기면 막 다시 케이블링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명령으로. 그 다음에 트렁킹. 뭐 트렁킹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트렁킹이라는 건 VLAN 패킷이 라우터 외부 통로로 나갈 때 VLAN마다 VLAN 패킷만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VLAN 패킷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트렁킹이라고 한다는 거죠. 일단 장점은 비용 절감까지 좀 잘 알아두십시오. 이 VLAN은 꼭 시험에 나오죠. 그 2차에서도 이런 VLAN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구조 또 설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야 됩니다. 쓰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 223페이지 VLAN 구성 방법 포트 기반 그 다음 맥 주소 기반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VLAN 이런 건데 포트 기반이 있고 맥 주소가 아니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뭐 또 하나 있다? 프로토콜 기반도 있다라는 거. 프로토콜 기반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세 개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포트 기반은 스위치의 포트별로 VLAN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지금 했었죠. 이게 지금 포트별로 하는 겁니다. 1번, 2번을 VLAN 10으로, 뭐 3번은 뭐 VLAN 20으로, 40번, 50번, 60번은 뭐 VLAN 40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게 포트 기반입니다. 그 밑에 예를 들어 놨고요. 장비의 어떠한 설정도 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그냥 VLAN을 구성하는 포트에 장비를 연결하면 그 장비는 VLAN, 해당 VLAN의 네트워크 그룹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장비의 어떠한 설정도 따로 해줄 필요 없다는 것은 이런 컴퓨터 장비입니다. 스위치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VLAN 설정을. 그 다음에 설정은 쉽지만 장비에 대한 VLAN을 설정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다른 포트에 연결된다면 해당 장비는 다른 VLAN을 구성해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PC1을 가지고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갔어요. 근데 편리한 점은 뭐냐면 다른 부서 사람이 VLAN 이 부서로 와서 그 포트에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갔다면 그 부서에서는 또 그 사람에 대한 포트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여기 좀 약간 단점처럼 나왔는데 편리하는 겁니다.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 맥 주소 기반. 모든 장비에는 고유의 맥 주소를 가지므로. 그럼요. 랜카드마다 다 고유의 맥 주소 있죠. 맥 주소는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48비트. 앞에 24비트가 ONU. 그 다음 뒤에는 시리얼 번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유한 맥 주소를 가지므로 스위치의 특정 맥 주소에 대해서 VLAN을 설정한다면 해당 장비가 어떤 포트에 연결되든지 그럼 동일한 VLAN을 구성할 수 있다. 맥 주소로 하는 겁니다. VLAN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장비별로 맥 주소를 관리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렇죠. 맥 주소는 되게 어렵죠. 또 16진수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죠. 6개 필드로. IP보다 더 어렵습니다. NIC를 추가하거나 교환하거나 하는 상황에서 스위치의 맥 주소에 대한 관한 VLAN을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불편하다. 그렇죠. 예를 들어 PC5가 사용하다가 랜카드가 고장이 났어요. 랜카드를 교체했어. 물론 요즘에 PC는 뭐 다 온보드 돼서 그렇게 다시 사용할 수, 어차피 고장나면 다른 랜카드를 설치해서 쓰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또 다시 설정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포트 기반보다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포트 기반보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기반 같은 경우는 같은 프로토콜인데 여기에도 이제 사용은 잘 안 하지만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비별로 또는 랜별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투-엔드 VLAN이라는 건 이제 구성 형식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크게 구분을 안 해놨는데 엔드-투-엔드는 VLAN이 전체 스위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으로 그다음 만약 사용자가 이동하더라도 사용자 VLAN 멤버십은 그대로 유지한다. 엔드-투-엔드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망구성도 보면 압니다. 엔드-투-엔드 VLAN은 80% 트래픽은 로컬 그룹 안에 이루어지고 20%만 원격지에
원격 자원을 목적지로 전송하는 상황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내부가 80 많이 사용하고 외부로는 적게 사용할 때 엔드-투-엔드가 유리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유리한지는. 그 다음에 224페이지 이제 엔드-투-엔드 VLAN은 설정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모든 트래픽이 하나의 중심층을 지나게 되므로 브로드캐스트 스톰, 브로드캐스트들이 왕창 날라오는 겁니다. 계속 밀리는 거, 브리징 루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스위치에서는 루핑이 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권장되지 않는다. 엔드-투-엔드는 루핑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에는 루핑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루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링크가 두 개 동시에 연결되게 되면 이거였고요. 그 망구성도 엔드-투-엔드 VLAN을 한번 보세요. 스위치는 같은 데서 두 대의 PC 연결됐는데 소속은 VLAN은 다르게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엔드-투-엔드 방식입니다. 그럼 망구성도만 볼 때 밑에 로컬 VLAN을 한번 보세요. 동일한 네트워크 VLAN은 하나의 스위치에서 나왔죠. 물론 메인 스위치입니다. 그 위에 스위치들은 여러 개 있지만 이 구조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로컬 VLAN 보면 각 액세스 계층을 포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각 액세스 계층이라는 것은 스위치에서 VLAN이니까 자, VLAN이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자, 여기가 얘가 뭐냐면요. 얘가 트렁크입니다. VLAN으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쓸 때는 그렇게 표시는 안 하죠. VLAN에서는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트렁크라고 그래요. 트렁크. 그러니까 서로 다른 VLAN 트래픽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 트렁크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듯이 액세스 계층이라고 그러죠. 얘를 액세스라고 합니다. 액세스 포트. 여기 트렁크 포트로 보면 얘는 트렁크 포트. 얘네들은 액세스 포트를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액세스 포트. 그래서 액세스와 트렁크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트렁킹이라고 하고요. 얘도 이 터미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액세스 모드로 바꿔준다라고 합니다. 트렁킹, 액세스 모드, 트렁크 모드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액세스 계층을 포트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엔드-투-엔드 VLAN과 반대로 사용자가 이동하면 다른 VLAN에 속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해당 VLAN 안에 갖다 포트만 꽂으면 되니까 왜? 포트별로 나눠주면 되니까. 20%의 트래픽이 로컬 그룹에서 일어나고 80%의 트래픽이 원격 자원에서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얘는 반대죠. 엔드-투-엔드와. 그러니까 원격 사용자 자원을 많이 사용할 때 엔드-투-엔드, 로컬 VLAN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컬 VLAN을 사용하면 처음 생성과 관리에는 불편하지만 장애 발생 시 장애 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장애 처리가 쉽다. 왜? 하나의 스위치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에 그 엔드-투-엔드 망을 보세요. 다른 스위치에 수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내 스위치인지 아니면 VLAN 자체인지 다른 스위치인지를 잘 모르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점, 엔드-투-엔드와 로컬 VLAN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VTP가 나옵니다.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이거 시스코에서 쓰는 겁니다. 어차피 네트워크 이쪽은요, 시스코를 거의 위주로 책을 쓰기 때문에 저도 시스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간에 VLAN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스위치들이 가지고 있는 VLAN 정보를 항상 일치시켜주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로 시스코사 스위치에서만 적용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시스코 제가 양해를 뭐 양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서점에 보세요. 네트워크 모든 라우터 스위치 이런 네트워크 설명할 때 시스코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시스코가 한 70% 이상을 점유합니다. 중요한 장비들 라우터나 스위치들이 그래서 하고요. 또 이걸 알면 다른 스위치나 이런 다른 타사 그 장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얘 VTP가 뭐 하는 데 쓰느냐 그러면 이 VTP 그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 작동을 하려면 그 밑에 나와요. 설정 항목에 VTP 버전이 일단 같아야 돼.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의 버전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모드가 또 설정이 이제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모드가 3개라는 거죠. 서버, 트랜스페런트, 그다음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도메인이 같아야 됩니다. 이건 같아야 돼요. 서로. 같은 VTP를 사용하려면 도메인이 같아야 되고 자, 버전 같아야 되고 VTP 도메인 같아야 되고 VTP 패스워드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VTP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서버 모드로 할 거냐,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할 거냐, 클라이언트 모드로 할 거냐
모드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VTP 모드. 자, 서버 모드입니다. 자, 스위치는요, 기본적으로 딱 태어날 때 무슨 모드로 태어난다? 서버 모드로 태어납니다. 자, 스위치는 태어날 때 서버 모드로 태어난다. 잘 기억해야 되고. 스위치는 태어날 때 VLAN, 모든 포트는 VLAN 1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VLAN 1. 기본. 스위치는 태어날 때 무슨 모드로? VTP는 서버 모드로 태어난다. 그리고 나머지 트랜스페런트라든가 이 클라이언트 모드로만 사용할 때 모드, 뭐 VTP 한 가지고 모드 한 가지고 뭐 클라이언트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명령어는 이렇게 바꾼다. 그럼 서버는 뭐냐? 모든 설정 사항이라든가 VLAN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모드가 나오죠. VLAN, VTP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다 설명하니까 VTP 설명할게요. 색으로 할까요? 자, VTP.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지금 VLAN 설명을 하니까 얘는 모드가 있어요. 모드. 운영 모드입니다. 태어날 때 무슨 모드라고 그랬어요? 서버 모드입니다. 첫 번째 서버. 태어날 때 서버 모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서버 모드로 할 거는 건들 필요는 없죠. 모드를.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 모드가 있고 클라이언트 모드가 있고 세 번째가 트랜스 페런트 트랜스페런트 모드가 있다. 이 세 모드가 태어날 때 무슨 모드? 서버 모드. 이 서버 모드로 두는 얘는 VLAN 정보에 대해 얘가 서버라면요. 서버 모드라면 VLAN 정보를 수정 삭제 다 가능하다. 추가 수정 삭제. 그럼 클라이언트 모드는 뭐냐? 수정 삭제라든가 이런 게 다 불가능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니까 서버에서 주는 VLAN 정보를 그대로 받아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VTP는 서버에서 설정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에다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그렇죠? 그러한 편리를 위해서 시스코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스위치가 한 대가 있고 여기 수백 대를 똑같은 VLAN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수백 대의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다 케이블로 연결해 놓은 다음에 메인에서만 VLAN 정보를 바꿔버리면 똑같은 정보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각 지역마다 VLAN이 또 똑같은 VLAN으로 설정할 나는 보장도 없고 포트별로 또 나눈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유용성이 낮대지만 우리는 또 시험을 또 대비해야 되니까. 자, 서버 모드. 그럼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뭐냐? 중간 모드입니다.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자기 자신의 정보는 추가 수정이라든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변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통과시켜서 다 그대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그대로 모두만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설명을 할까요? 바로 옆에다 하죠. 뭐. 바로 옆에다가. 자, 이게 스위치 1이에요. 요게 스위치 2입니다. 자, 이것이 볼까요? 스위치 3예요. 스위치 1이 서버 모드고 스위치 1이 서버 모드고 숫자만 쓰겠습니다. 스위치 2가 트랜스페런트 모드예요. 스위치 3가 클라이언트 모드입니다. 그러면 스위치 서버 모드의 스위치 1에서 VLAN 정보를 변경을 하게 되면 트랜스페런트는 이 정보를 그대로 어디로? 클라이언트 스위치 3로 정보를 전달해 주기만 해요. 자신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얘가 변경하면 얘는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냥 받아다. 클라이언트 모드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전송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송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설정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자기 정보는 수정 삭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준 정보는 그대로 전송만 가능하다. 이것이 트랜스페런트 모드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모드인 이 스위치 3는 스위치 1에 설정하는 걸 그대로 받아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죠. 그 편리성 때문에 이 VTP 프로토콜을 시스코에서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설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시험에는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 CCNA라든가 이런
국제공인 자격증 할 때도 VTP 꼭 나오죠. 왜? 시스코 시험이니까.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225페이지에 그 그림도 나오죠. VTP 모드. 그래서 서버 모드 같은 경우는 엠브레임에 저장한다는 얘기는 변경하고 삭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모드는 엠브레임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엠브레임은 라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정보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죠. 꺼버리면 날라와 버려요. 그대로. 그리고 트랜스페런스 모드 엠브레임에 저장. 자기 정보는 저장해요. 자기 정보는. 하지만 자기를 거쳐가는 클라이언트 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망부성도라면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페런트 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VLAN까지 아주 우리가 깔끔하게. 그런데 지금 판사해놓은 건 굉장히 복잡하게 막 해서 추가해서 하죠. 다시 그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장에 또 추가해서 좀 정리를 하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들었다면 잘 구분해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VLAN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뭐 네트워크,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버, 그리고 뭐 보안 장비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차분하게 때로는 좀 흥분했지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공부 계속 하자고요.